그 촌스러운 말투로 우리 하윤이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자 위에 녹음기를 꺼버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조금 전까지 제가 읽던 바닷마을 전래동화의 마지막 문장이 따뜻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딸 하윤이는 무릎 위에 올려둔 그림책을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할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 씨는 마치 잘못된 수업을 바로잡는 교사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경상도 억양이 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듯 한 음절 한 음절을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가에 서 있던 남편 준호가 곧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넥타이도 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꺼진 녹음기를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윤이 옆에 앉아 아이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서연이 말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코끝에서 튕겨나온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로도 놀림을 받는다. 학교에 들어가면 발음 하나, 말끝 하나 때문에 집안 수준까지 판단해.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봐서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가 제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 할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고 제 목소리를 방어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녹음기 모서리를 너무 세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톱 아래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하윤이에게 읽어주던 이야기는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폭풍이 오면 바위 틈에서 노래를 불러 어부들에게 길을 알려주었다는 늙은 해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윤이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말투 그대로 대사를 읽어줄 때면 아이는 눈을 감고 바닷물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 39살입니다. 저는 통영에서 태어났고 20살이 될 때까지 바다에서 멀리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선박 부품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 한쪽에서 마른 멸치와 다시마를 팔았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녁이 되면 늘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주었고 외할머니는 섬마다 조금씩 다른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투와 숨 고르는 순간을 이상할 만큼 잘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한번 들려준 이야기는 문장보다 리듬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목소리를 낮추었는지, 어떤 단어 앞에서 입술을 망설였는지까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능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한 뒤 지역 방송국에서 자료 정리와 원고 교정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예정된 성우가 교통 문제로 오지 못해 제가 임시로 짧은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청취자 게시판에 이상할 만큼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언니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사투리가 들리니 마음이 놓였다. 표준말보다 훨씬 잘 들렸다. 그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송국은 처음엔 제 억양을 줄이려고 했지만 청취자들이 오히려 원래 목소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지역 라디오의 심야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생애 구술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에게 오래된 편지를 대신 읽어주기도 했고 말수가 적은 어르신이 기억을 꺼낼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서는 82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무릎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박자에 맞춰 천천히 질문했고 결국 할머니는 반세기 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 녹음은 마을 기록관에 남았고
할머니의 손자는 해외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 수입은 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7,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준호가 지방교육재단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집안에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았을 때 재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제가 냈고, 준호가 직장을 옮기며 반년 동안 수입이 줄었을 때도 생활비 대부분을 맡았습니다. 하윤이의 방과 후 수업비와 저축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족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일을 취미처럼 낮춰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던 방송은 새벽 2시에 끝나는 당신이 두고 온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보내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편지의 주인이 원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향 말투를 조금 남겨 읽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탄광촌에서 자란 71살 남성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표준어로 고쳐 읽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자신의 투박한 말투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송 다음 날, 그는 제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부끄러워한 목소리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아직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역 방송상을 받았을 때 준호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윤이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녹음실 앞으로 왔고 동료들에게 제가 얼마나 오래 원고를 준비했는지 자랑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시상식 영상을 보고도 화면 속 제 말끝만 지적했습니다. 상까지 받는 자리에서 왜 마지막 음절을 그렇게 끌었니? 저는 웃고 넘겼지만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항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는 제 성취를 바른 평가로 깎아내리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싸움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음 싸움이 시작될 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릴 때부터 제 녹음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원고를 연습하면 방문 앞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목소리만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파도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파란 선을 여러 겹겹 쳤고 늙은 여인이 웃는 장면에서는 얼굴보다 주름을 먼저 그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목소리에는 얼굴이 많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좋아 작은 수첩 첫 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통화할 때 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놀러 온 날에는 엄마, 오늘은 방송 목소리로 말해줘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방송 목소리가 무엇이냐고 웃으며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이가 맞나? 라고 물었다가 제 눈치를 보고 맞아? 로 고쳐 말했고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마치면 혼자 몇 단어를 표준어로 다시 반복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하윤이에게 받아쓰기 공책을 펼쳐놓고 제 말투와 표준 발음을 두 줄로 나누어 쓰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바로 덮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한테 이런 걸 시키지 마세요. 틀린 걸 바로 잡는 게 뭐가 잘못이니? 서연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도 않은 채 공책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가 못 가르치는 걸 할머니가 가르치는 거야. 그 순간 준호는 공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들을 찢지는 않았지만 하윤이 책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날 예정되어 있던 하윤이와의 외출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울먹였고 준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든 것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반성보다 빼앗겼다는 분노가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제 목소리는 처음부터 고쳐야 할 흠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고 퇴직한 뒤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화법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정하고 품위 있는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고 받침 하나가 흐려지는 것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첫날, 그녀는 제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은 뒤 제가 대답하자마자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통영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미간을 아주 조금 찌푸렸습니다. 왔습니다의 끝을 올리지 말고 내려봐. 서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때 저는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준호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정도를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제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제가 많이 드이소라고 농담처럼 말하면 젓가락 끝으로 탁자를 두드렸고 하윤이가 어릴 때 제 억양을 따라하면 곧바로 표준 발음으로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제 일을 지방 방송에서 옛날 이야기 몇 개 읽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전국 오디오북 판매 순위에 오른 작품을 녹음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축하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로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발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서연이 발음에 문제 없어요. 청취자들이 그 목소리를 좋아해요. 하윤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분명 제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면 준호는 어머니의 말은 막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하윤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도 자주 맡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언젠가 제 진심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하윤이는 그림책을 덮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없었어?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말은 틀린 말이야? 제 가슴 안쪽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엄마 말은 틀리지 않았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왜 고치라고 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상처와 편견을 9살 아이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는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아이가 받은 상처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가지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 같아.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야. 하윤이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림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몇 번 문지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엄마처럼 말해도 돼? 네가 편한 목소리로 말하면 돼. 그때 문 밖에서 준호가 한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실에서 마주했을 때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 정도로 하윤이한테까지 말한 줄 몰랐어. 당신은 늘 몰랐다고 해. 제가 조용히 말하자 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건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같은 말을 10번 해도 당신은 10번 말로만 막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우리 집에 오고 하윤이를 데려가고 똑같은 말을 해. 나는 이제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하윤이가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게 무서워. 준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바꿀게. 무슨 방법? 엄마가 하윤이 발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거야. 데려오는 일도 당분간 우리가 하고 집에 올 때도 먼저 연락하게 할게.
저는 그 약속을 듣고도 곧바로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진심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반대를 단순한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질서를 배신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전에 있는 녹음실에서 새 오디오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은 한국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단편 모음집이었습니다. 제작자는 각 지역 인물의 말투를 지나치게 흉내내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리듬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대본 가장자리에 호흡 표시를 하고 오래된 인터뷰 파일을 들으며 어휘의 높낮이를 확인했습니다. 첫 장면을 읽고 나자 유리창 너머의 연출자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사투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훼손하지 않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비난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제 직업의 중심을 결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 학교 독서주간에 학부모 이야기 마당을 여는데 하윤이가 저를 추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출한 추천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목소리로 바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 말은 틀린 말이냐고 묻던 아이가 저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담임교사는 하윤이가 외할머니에게서 이어진 바닷마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숨기는 대신 아이가 사랑했던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나도 그날 시간 비울게. 하지만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숙 씨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네가 읽는다고? 네, 하윤이가 추천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통영에서 전해오는 해녀 이야기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잠시 공중에 멈췄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쾌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익숙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행사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자리야. 집에서 재미로 들려주는 것과 달라. 발음이 흐트러지면 다른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준호가 바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전문 진행자예요. 학교에서 먼저 부탁한 겁니다. 전문가라면 더 잘 알아야지. 아이들 앞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해. 사투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가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지역교육재단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옛 제자들과 지인들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일을 자신의 인맥과 체면이 걸린 문제처럼 여겼습니다. 내 일과 서연이 목소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왜 없어? 사람들이 내 가정을 보고도 판단해. 아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억양을 쓰면 네가 얼마나 중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면 오히려 웃음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 수입으로 시아버지의 재활비를 냈을 때는 제 목소리가 집안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직장을 옮기며 힘들어했을 때 제가 새벽까지 녹음해 번 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집안 체면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됐어. 나는 그날 학교에 갈 거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준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바로잡을 일도 아닙니다. 학교는 서연이를 초대한 거고 하윤이가 엄마를 추천했어요. 그날 오시더라도 서연이 진행에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요즘 정말 이상해졌다. 아내 말이라면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놓인 찬물을 치우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서는 일이 그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제가 계속 참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녹음할 원고를 준비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 끝, 하윤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자지 않았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하윤이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학교에서 받은 발표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술 모양을 크게 움직이며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윤입니다. 처음에는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끄트을 억지로 낮췄습니다. 세 번째에는 혀를 천천히 움직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다 잘 되지 않자 아이는 지우개로 종이 위에 단어를 3개 문질렀습니다. 아니야, 엄마처럼 하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윤이는 다시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면 안 돼.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어.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던진 말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이의 입 안으로 들어가 제 목소리를 부끄러움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날 나도 간다.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 저는 거울 속 하윤이의 얼굴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식탁에서 몇 마디 말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집안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질서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집안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질서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윤이 방문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거울 앞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았습니다. 끄트을 누르고 혀의 위치를 바꾸고 제게서 배운 억양을 하나씩 지우려는 얼굴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채 전화하면 또다시 아이를 위해 그런 것이라는 말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아, 아직 안 잤어? 아이는 놀라 발표문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냥 연습하고 있었어. 엄마도 같이 해도 돼?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같은 모양의 눈과 전혀 다른 표정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들고 있던 발표문을 받아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부러 제 평소 억양 그대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윤입니다. 하윤이는 거울 속 제 입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해? 응. 방송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도 엄마 목소리로 말해. 아무도 안 웃어? 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 웃는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틀린 건 아니야.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가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틀린 거야?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건 맞아. 하윤이에게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건 잘못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엄마도 아직 몰라. 아이의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학교에서 말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렇게 할 거야. 할머니가 화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내도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안에서도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저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잠들었고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하윤이가 거울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엎어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엄마가 하윤이 데리러 가는 일은 없게 할게. 말로만 하지 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준호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들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할게. 보호자 명단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집 비밀번호도 바꾸자. 어머니가 또 전화하면 받아도 결정은 못하게 할 거야. 하윤이에 관한 건 우리 둘한테 확인하도록 학교에 말하겠어.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담임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음날 통화할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숫자 4개가 바뀌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작은 소리가 우리 집의 경계를 처음으로 만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하윤이는 저희가 데리러 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서연이 말투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건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도 이야기해뒀습니다. 저희 허락 없이 하윤이를 데려가거나 다른 수업에 보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손녀 납치범 취급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결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한서연이 시켰지?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의 행동을 막는 일이 서로 반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았고 하윤이에게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성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명숙 씨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단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울의 한 오디오북 제작사와 새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각 지역의 여성 노동자 구술을 엮은 12편짜리 시리즈였습니다. 해녀, 시장 상인, 간병인, 버스 안내원, 방직공처럼 기록에서 자주 빠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가 읽고 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작 기간은 6달이었고 계약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터뷰 자료 수백 쪽을 읽었고 각 인물의 말투를 억지로 흉내내지 않으면서도 생애의 결을 살리기 위해 발음과 호흡을 따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녹음 전날 제작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질문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가족분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 성대에 이상이 생겨 장기간 녹음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요? 어머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달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입술을 다문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어머니의 이름도 제작사 담당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명숙 씨가 목소리가 자주 잠긴다고 해서 제가 함께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예약과 진료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성대 검사를 자주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사실을 이용해 제 일을 멈추려 한 것이었습니다. 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해 사과했지만 이미 내부 일정은 흔들린 뒤였습니다. 제작사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첫 녹음을 미루고 다른 성우를 예비로 섭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접 통화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는 쪽에서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억양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건강을 거짓으로 꾸며 제 생계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제가 집안 체면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번다는 사실조차 그녀에게는 통제해야 할 위험으로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작사에 정식 확인 메일을 보내고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외에는 누구도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없도록 연락 절차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제 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준호에게 알렸을 때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 담당자가 어머님이라고 했어. 내 성대 검사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준호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지는 않았지만 저는 수화기 넘어 명숙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니? 목을 많이 쓰면 쉬어야 한다고 말한 것뿐이야. 어머니가 서연이 대신 일을 못한다고 말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가족으로서 걱정한 거다. 걱정이면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야죠. 왜 회사에 먼저 전화합니까? 그쪽에서 장기 계약을 한다길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애 키우는 엄마가 밤낮 없이 녹음하면 집은 누가 돌보니? 준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저도 하윤이 아빠예요. 집은 제가 같이 돌봅니다. 네가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보는 거야. 누가 우습게 봅니까? 교육위원회 사람들은 가정이 안정된 사람을 원해. 아내가 밤방송을 하고 지방을 돌아다니면 내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돼. 그 말이 나오자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정 밖에서 인정받고 제 일정과 수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경력과 하윤이의 미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제가 가족의 경계 안에서 조용히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당장 제작사에 다시 전화해서 잘못 전달했다고 말하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야 하니?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너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서연이 직장을 건드린 건 선을 넘은 겁니다. 명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아내 일 때문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주 그 문장을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사랑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빛처럼 준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몇 번 움직이다가 끝내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것과 서연이 일을 방해한 건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대신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해줘. 내가 직접 제작사에 가서 설명할게. 아니,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신 싸워주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어머니가 다시 이런 일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저는 예정대로 서울에 올라가 제작사 책임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목 상태를 확인한 진단서와 기존 작업 기록을 보여주고 가족의 연락이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자는 난처해했지만 제게 다시 테스트 녹음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 준비해 간 원고를 읽었습니다. 첫 문장은 남해의 한 해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거칠다고 바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억양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책임자는 유리창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 씨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첫 두 편을 먼저 녹음한 뒤 나머지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 때문에
잃은 신뢰를 제가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작사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명숙 씨는 준호가 속한 교육재단의 이사 한 명에게 연락해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가족과 갈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사는 준호의 자문위원 추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추천을 철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게. 저는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를 잃느냐보다 왜 잃게 되는지를 잊지 마.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재단 이사와 직접 만나 가정 문제를 이용해 직업적 판단을 흔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사는 명숙 씨가 걱정돼 연락한 것뿐이라며 말을 돌렸지만 준호는 자문위원 추천에서 제외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제가 묻자 그는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포기해야 내 경력이 안전해지는 거라면 그건 내 경력이 아니야. 그 말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가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윤이에게 심어놓은 수치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낯선 교재 한 권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어린이 표준화법 집중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윤이는 신발끈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지난주에 데려갔어. 지난주 언제? 엄마 서울 갔을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학교에 보호자 변경을 요청했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명숙 씨는 정규 학교 시간이 아니라 방과 후 미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 밖에서 하윤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엄마 아빠도 안다고 말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어? 선생님이 엄마처럼 말하면 친구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어.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말하라고 했어. 하윤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외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자꾸 그 말이 나와. 그래서 요즘 전화 안 했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이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만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친정어머니 사이의 목소리까지 끊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자 저는 교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몇 장 넘기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윤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가 데려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윤이는 다시 그 수업에 가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화내면 그건 아빠가 이야기할게. 하윤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준호는 해당 학원에 연락해 등록을 취소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받은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할머니가 보호자라고 주장했고 이미 수강료도 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의사와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수업에 항의했지만 이를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연락도 받지 말라고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에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뀐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조금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손녀 교육도 못하니? 어머니는 교육한 게 아니라 아이를 겁준 겁니다. 나중에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네, 부모인 우리가 책임져요. 저 여자가 너를 완전히 바꿔놨구나. 서연이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준호를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을 집 밖에 세워둔 불효자라고 했고 며느리에게 홀려 어머니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 말 뒤에 초인종은 더 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윤이 학교의 독서주간 준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제가 읽을 이야기를 미리 듣고 싶어 했고 하윤이는 교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녀 이야기의 첫 부분을 짧게 읽었습니다. 교사는 재미있다며 아이들이 바다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교감과 함께였습니다. 명숙 씨는 퇴직 교사 모임에서 학교와 오래 교류해 왔고 교감은 그녀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 독서교육 자문을 오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학부모 이야기 마당에 진행자가 적절한지 확인하러 왔어요. 담임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학교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 거다. 집안 망신이 학교까지 이어지게 둘 수 없으니까. 교감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 진정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집어들더니 몇 군데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사는 표준어로 바꾸세요. 아이들이 따라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원고를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가져왔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이 이야기는 제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방식으로 읽을 겁니다. 학교도 그 내용을 알고 초대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윤이가 피해를 보면 어쩔 거니? 그때 그림을 그리던 하윤이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도 그것까지 제가 시킨 것이라고 지우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고 하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허락 없이 하윤이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마세요. 교감과 담임 교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학교를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투리로 무대에 서면 다음 날부터 하윤이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거다. 하윤이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움찔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일은 있어도 엄마가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부끄러워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나 그날 앞줄에 앉을게. 저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뜨거워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가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가 학교 행사를 사적인 홍보에 이용하고 있으며 아들이 가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추천은 끝난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하자 준호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준비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준호는 제 앞으로 와서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잃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면 잃게 되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독서 행사날 나도 간다. 내 아내가 그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내가 직접 내려오게 할 거야. 준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날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키겠다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니? 그날 선을 넘으면 저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지낼 수 없습니다. 설마 나보다 내 아내를 택하겠다는 거냐? 준호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막는 문제예요. 수화기 너머로 짧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내가 누구 편에 서는지 내 눈으로 보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학교 행사 안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제 이름과 이야기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윤이가 연필로 작은 파도를 그려놓았습니다. 행사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이상할 만큼 평범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하윤이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에 계란말이와 멸치 볶음을 담고 준호가 놓고 간 서류를 현관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낮에는 녹음실에 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읽었고 밤에는 학교에서 들려줄 해녀 이야기를 다시 손봤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작은 소리에도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행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제 원고 옆에 그림을 한 장씩 놓고 갔습니다. 첫날에는 검은 파도 위에 작은 등불을 그렸고 둘째 날에는 바위에 앉은 늙은 해녀를 그렸습니다. 셋째 날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하윤이, 양쪽에는 저와 준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이려다가 멈추고 하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행사날 엄마 옆에 있을게. 할머니가 또 화내면? 그건 아빠가 막을 거야. 진짜로. 하윤이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번 실망한 아이의 조심스러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쉽게 약속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지킬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응, 이번에는 말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준호는 시어머니에게 행사에 오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숙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화를 3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집에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갈등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제 발음을 고치면 신문을 넘겼고 준호가 어머니에게 항의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아무 편도 들지 않는 태도는 대개 더 강한 사람의 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와 저는 하윤이를 재운 뒤 시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차부터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끝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고 화면 아래로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후보 명단이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니? 준호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이 빠졌잖아. 네가 며느리 하나 감싸느라 만든 결과야. 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제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게 어머니입니까?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가정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제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경력을 이용해 저를 겁주려 했고 실제로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더 강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 자리 때문에 제가 아내를 모욕하게 둘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빠진 게 낫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말이 너무 세다. 내 엄마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서연이 회사에 거짓말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이를 몰래 학원에 데려간 것도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찻잔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누가 몰랐는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모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행사 날 오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니? 부탁이 아닙니다.
학교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진행을 방해하면 바로 행사를 중단해 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 손녀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하윤이는 엄마가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아이 생각은 내가 심어준 거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미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하윤이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준호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정되시면 연락하세요. 그렇다고 서연이와 하윤이에게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차문을 열지 못하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준호가 단순히 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두려워하던 어머니의 실망과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단 본부장이 불러 자문위원 추천 철회와 관련된 경위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와 가까운 퇴직 교사들이 며느리의 방송 활동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한 뒤였습니다. 본부장은 준호에게 어머니와 공개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기관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행사 전까지 조용히 문제를 정리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해 행사를 취소시키라는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본부장은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라면서도 가족 간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추천 후보에서 빠지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아내에게 행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대화가 인사평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준호는 식탁 위에 사원증을 내려놓으며 제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인맥과 갈등 때문에 남편의 현재 직장까지 흔들리는 것은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직장까지 잃을 필요는 없어. 제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가 내 경력을 담보로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커지잖아.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감당했어. 나는 내 몫을 이제야 받는 거야. 그 말 뒤에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행사 당일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면 준호가 먼저 맞고 저는 하윤이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이 행사를 중단하면 항의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와 몸싸움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계획이 아니라 하윤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 이틀 전에는 제 오디오북 테스트 녹음 첫 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작사는 아직 전체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청취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짧은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 말투를 고치지 않아서 좋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제 목소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 저는 다시 그녀에게 심판할 권리를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예고편을 3번 들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에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따라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말해도 되고 아빠처럼 말해도 되지. 그럼 누구처럼 말해도 되고 하윤이처럼 말해도 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제 원고 여백에 작은 글씨를 썼습니다. 목소리는 고치는 게 아니라 찾는 거. 저는 그 문장을 학교에서 읽을 원고의 맨 마지막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저는 그 문장까지 읽지 못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행사 전날 담임 교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감에게 다시 연락해 제가 학교를 개인 홍보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학교가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외부인이 무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직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학교가 경계까지 해야 하는 행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취소할까 고민했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기 싫으면 취소해. 하지만 엄마 때문에 그만두지는 마. 하윤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그럼 우리가 하윤이한테 선택하게 하자. 우리는 하윤이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행사에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이야기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하면 할머니 말이 맞는 것처럼 되잖아. 그 말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아이가 싸움에 책임을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안 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맞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준호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행사 날 아침, 저는 평소 녹음실에 갈 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재킷에 짙은 남색 바지를 골랐고 머리는 낮게 묶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 외에 다른 것으로 누구를 설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입을 옷을 한참 보더니 서랍에서 파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파도 모양의 작은 브로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첫 방송 때 선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해. 하윤이가 직접 제 옷깃에 달아주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작은 무대와 낮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책 표지가 걸려 있었고 앞줄에는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약속대로 맨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무대 오른쪽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에 도착했을 때 담임교사는 제게 작은 대기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문을 닫고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하윤이에게 제가 숨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강당 출입문과 무대 사이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교감은 명숙 씨가 오더라도 일반 관객석에만 앉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서 저는 첫 문장을 3번 연습했습니다. 발음 때문이 아니라 숨이 자꾸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녹음실에서는 수백 번 마이크 앞에 섰지만 그날의 마이크는 제 직업보다 더 많은 것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 하윤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안쪽에는 식은땀이 차고 브로치 아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끝나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고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 보여줘. 아이들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된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에 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교감이 다가가 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도 학부모 가족이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원고로 돌렸습니다. 옛날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에는 파도 소리만 듣고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해녀가 살았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살려 읽었습니다. 억양을 과장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해녀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를 찾는 장면에 이르자 몇몇 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윤이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강당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교감이 다가가 앉아 달라고 했지만 명숙 씨는 통로를 따라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사투리를 교육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원고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추게 하겠다. 준호가 곧바로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비켜.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밀치고 무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교사 두 명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급한 말투를 자랑처럼 들려주지 마. 그녀는 제 손에 있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마이크 선이 바닥을 쓸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앞줄 아이 몇 명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기 일을 홍보하려고 교육적인 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곳에서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되찾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 자리는 서연이가 초대받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모욕할 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엄마 망신을 주는 거니? 망신을 만든 건 어머니예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호가 저를 대신해 긴 연설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는 부끄러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윤이를 키운 목소리고 아버지가 아팠을 때 이 가족을 버티게 한 목소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준 목소리예요. 어머니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네가 오늘 엄마 대신 저 여자를 택한 거구나. 준호는 마이크를 끄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막는 겁니다. 저는 하윤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교사에게 건네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교감에게 짧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위원회 일도 집안일도 다 끝이야.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차장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차에 타자 하윤이가 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있었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뒷자리로 넘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목소리를 뺏어갔어. 하윤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지만 엄마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어. 준호는 운전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과가 아니라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생각해 준호가 미리 알아본 단기 임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어? 엄마가 하윤이를 몰래 학원에 데려간 날부터. 작은 아파트에는 침대 2개와 식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윤이는 낯선 방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급히 가져온 옷과 세면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시부모님 집과 가까운 기존 아파트의 출입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관리사무소에 시어머니의 출입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처럼 울고 있으니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지만 제 옆에서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윤이가 할머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다. 서연이도 누군가의 딸이고 하윤이도 제 딸입니다. 가족끼리 밖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면 되겠니?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엄마가 한 일보다 사람들이 본 걸 더 걱정하시네요. 시아버지는 화를 냈고 준호는 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윤이가 잠든 뒤 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학교에서 구겨진 원고를 폈습니다. 마이크를 빼앗기는 순간 종이가 접혀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버리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할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또 나를 달래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당신 편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말할 때마다 막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엄마가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남겨뒀어. 오늘에서야 그게 당신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저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따로 살 거야. 엄마가 하윤이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허락할 때만 가능하게 할 거고, 당신 일에 연락하면 바로 대응할 거야. 그리고 위원회 추천은 포기할게. 어머니 때문에 포기했다고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선택하면 내가 나를 원망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하윤이가 악몽을 꾸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해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작게 들려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가 늙은 해녀의 노래를 따라 섬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윤이는 눈을 감은 채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끝까지 해줘. 저는 학교에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그 작은 방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기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집 창고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엄마 물건인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집에 보관해달라고 맡긴 상자 안에 녹음 테이프가 있어. 녹음 테이프? 응,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엄마 결혼 전 이름이야. 준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제목이 당신이 어제 읽던 해녀 이야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준호가 가져온 낡은 카세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린 첫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완벽한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통영과 가까운 남해안의 억양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카세트에서는 파도 소리 같은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목소리는 조금 늘어졌지만 젊은 여자의 숨과 말끝은 분명했습니다. 옛날 남해의 작은 섬에는 바람이 오기 전 바다 냄새만으로도 폭풍을 알아채는 해녀가 살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장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고, 여자는 문장 끝을 낮게 누르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남해안 억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틀렸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카세트 앞에 앉아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테이프 상자에는 최명숙 방송 아나운서 실기 연습 1981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은 30분쯤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어머니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에는 억양이 자연스러웠고, 두 번째에는 끄트을 억지로 눌렀으며, 세 번째에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명수가 내 말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그냥 내 목소리로 해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목소리야. 준호가 아주 어릴 때 한두 번 들었다는 외할머니, 시어머니가 결혼 뒤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테이프 속 젊은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다 촌사람 취급해. 그 뒤로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젊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은 사람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멈추었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카세트 모터가 도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테이프 상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도 시어머니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버린 목소리를 제가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제 딸에게까지 같은 수치심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는지 설명은 되었지만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오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세트의 존재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혼자 단기 임대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테이프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남 남해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책을 잘 읽었고 마을 행사에서 방송을 맡을 만큼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지만 실기 심사에서 한 위원이 그녀의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어디서 왔는지 다 보이는데 전국 방송을 하겠다고? 그 한마디 뒤에 다른 심사위원들까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원고를 읽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발음 교정을 받고 교대에 진학했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말을 하나씩 없앴습니다. 그녀는 국어 교사가 된 뒤 학생들의 발음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고쳤습니다. 그것이 자신처럼 조롱받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친정어머니를 모른 척했다는 겁니까? 제가 묻자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찻잔 가장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첫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멸치와 김을 싸들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무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딸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자 동료 교사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친척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짐을 그대로 들고 남해로 내려가셨어. 명숙이는 며칠 뒤 사과하려고 했지만 전화를 못했고 몇 달 뒤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 화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억양을 지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머니를 밀어내야 자신의 아이만큼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다 알면서 엄마가 서연이한테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엄마가 조금 예민한 줄만 알았다. 나중에는 말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말려본 적은 있어요? 준호의 질문에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가 다음 세대를 찌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용히 신문만 넘겼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계속 맞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받은 일도 하윤이가 받은 상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아니요.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처럼 계실 수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대신 정리하지 마세요.
엄마가 직접 와서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카세트 이야기를 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내 물건을 왜 마음대로 뒤졌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창고에 맡겨둔 상자였습니다. 그 테이프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내한테 들려줬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추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한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가 그 시대를 살아봤니? 사투리 하나로 사람을 무시하고 집안까지 깔보던 때를 네가 알아? 저도 제 말투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못 고쳐?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불행했다고 해서 하윤이까지 같은 두려움 속에서 키울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우리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계속 누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한참 상의한 끝에 집안이 아니라 단지의 작은 주민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윤이는 옆방에서 관리 직원과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왔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카세트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테이프를 올려놓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니? 내 아버지가 다 말했을 텐데. 회사에 전화한 일, 하윤이를 몰래 학원에 데려간 일, 학교에서 마이크를 뺏은 일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다. 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두려운 것을 저희에게 강요한 겁니다. 너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사람들은 말투 하나로 출신을 알아보고 한 번 낮게 보면 평생 기회를 안 줘. 그래서 서연이 기회를 어머니가 먼저 빼앗았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을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어머니가 그 심사위원이 됐어요. 서연이 회사에 전화했고 하윤이 발음을 고치게 했고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는 듣지 않았잖아.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말투를 좋아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달라고도 제 일을 자랑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딸에게 엄마를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고 제 이름으로 제 직장을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하윤이가 나처럼 당하지 않길 바랐어. 그런데 하윤이는 이미 당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어. 엄마처럼 하면 안 돼. 하윤이가 거울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누군가 달래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임을 끝까지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우리가 정한 조건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허락 없이 하윤이를 데려가거나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마세요. 서연이 직장과 학교에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올 때는 먼저 허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하윤이를 혼자 만나실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내 손녀를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하윤이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실 때까지요. 내가 감히. 제가 아버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엄마예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제가 요구할 3가지 행동을 말했습니다. 제작사에 직접 전화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것. 하윤이에게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할 것. 다시는 제 목소리와 직업, 그리고 아이의 말투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 그렇게 하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그녀는 사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같은 식탁에 앉기 위해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왜 해야 하지? 그 질문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실 벽식에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카세트를 가져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기 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한테 사과할 기회가 없었어.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까지 버리지는 마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돌아온 뒤 준호와 저는 곧바로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요구할 말을 다 했지만 집안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오래 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를 잃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본 충격을 견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조금은 그래.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지는 않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시 문을 열어주는 건 다른 일이야. 준호는 그 말을 몇 번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일까지 참아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상대가 어머니라면 이해가 곧 복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오래된 공식을 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시 저와 하윤이의 안전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하윤이는 우리가 할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에는 엄마처럼 말했어? 저는 아이에게 누가 테이프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준호가 카세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응. 할머니도 비슷한 말투를 썼어. 그런데 왜 싫어하게 됐어? 누군가 그 목소리를 놀렸고 할머니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말투를 숨겼던 것 같아. 하윤이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불쌍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둘 다 맞을 수 있어. 그럼 꼭 용서해야 해? 아니, 누군가 왜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것과 그 잘못을 바로 용서하는 건 달라. 할머니가 행동을 바꾸는지 천천히 봐도 돼. 아이는 안심한 듯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하윤이에게 어른이 잘못했을 때 아이가 먼저 마음을 풀어줘야 할 책임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윤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오랫동안 준호와 저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행사날 아이들 앞에서 소란이 벌어진 일에 대해 사과했고, 하윤이가 교실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담임교사는 몇몇 아이가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했지만, 하윤이가 우리 엄마 목소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직접 말한 뒤 더 이상 놀리는 아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남은 독서주간 일정에서 보호자 출입 절차를 강화했고, 제게 다시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와 먼저 상의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큰 강당이 아니라 자기 반 교실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뒤 작은 교실에서 19명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끝내지 못한
해녀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준호는 맨 뒤에 조용히 앉았고 하윤이는 처음처럼 앞줄에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제 말투를 흉내내며 웃을까 걱정했지만 한 아이는 자기 할머니도 비슷하게 말한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날 저는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빼앗긴 장면 하나를 하윤이와 함께 다시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는 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끝까지 했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우리가 정한 자리에서 끝까지 했어. 그 경험은 제가 시어머니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잘못을 인정해야만 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주는 가족도 조금씩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제작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가 직접 연락해 자신이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우려라는 말로 돌리지 않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작사는 제게 전체 계약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바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연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만 받는다는 조항을 먼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하윤이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오래 고민하다가 우리가 함께 있으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도서관 휴게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윤이 앞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아이의 머리나 손을 먼저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엄마 말투를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친 건 잘못이야.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나중에 놀림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런데 그 무서움을 너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널 위해서였다는 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 엄마처럼 말해도 돼?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 떨렸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로 말하면 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만남이 끝났을 때도 제 손을 잡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계속 따로 살았습니다. 준호는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 되지 못했지만 재단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인사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인맥 없이 자신이 맡은 지역 평생교육 사업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해에는 다른 지역 기관의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얻은 기회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과거를 대신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다시 제 말을 평가하려 할 때마다 옆에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변화였고 저는 그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2편의 오디오 시리즈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해녀와 시장상인, 공장 노동자와 간병인의 말투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살렸습니다. 마지막 편의 제목은 고치지 않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이야기를 넣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녹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제 작품을 빛내기 위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공개된 날 하윤이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첫 편부터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 말투를 숨기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지역어 조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억양을 따라하다가 준호의 말투를 섞고 끝에는 자기만의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을 때마다 아이의 입안에서 부끄러움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만났고 그녀가 선을 넘으면 바로 자리를 끝냈습니다. 명숙 씨는 몇 번이나 제 발음을 고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과 한 번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상처를 냈다면 이제는 적어도 멈추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심야 방송 마지막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 불만 켜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잠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온 남의 아내 억양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이야기 계속해라. 내가 듣고 있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당장 만나 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2번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거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녹음실에서 가져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다음 방송의 첫 문장은 한 노인이 평생 감추었던 고향 말을 다시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제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